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4단원으로 넘어가서 한국 문학의 역사의 첫 번째 작품, 제망매가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망매가. 자, 감상 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누이와의 사별이라고 있습니다. 사별은 죽을 사자, 죽음에다가 플러스 이별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죽을 사에다가 여기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별이 되겠습니다. 누이와의 사별을 노래한 향가이다라고 있습니다. 향가는 우리 한국문학의 선생님이 그 학습지 강의 있습니다. 거기서 향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향가는 신라시대 때 나온 갈래입니다. 갈래. 문학의 갈래. 특히 우리 고전에서의 시가에서의 갈래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고대가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향가가 되겠습니다. 시대 흐름 순으로 따졌을 때. 자, 그래서 신라시대 때 불렀던 노래를 향가라고 하고요. 19채 향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채 이렇게 나뉘는데요. 4구체의 대표적인 작품은, 서동요, 통요, 도솔가, 헌화과 이렇게 있고요. 8구체는 모죽지란가, 처용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채는 우리가 배울 제망매가가 있고요. 그리고 찬기파랑가가 있습니다. 자, 4구체에서 19채로 갈수록 발달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발달했다고 볼 수 있고, 점점 4구체에서 그 안에 못 담던 걸, 그 안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못 담았던 걸 8구체로 발전시켰고요. 8구체에서 19채로 갔을 때 더해지는 것은 두 줄이잖아요. 이 두 줄을 플러스 1을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이름을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구에다가 첫 머리가 아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죠.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서정성과 형식적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이 제망매가입니다. 제망매가는 제목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망매라고 했습니다. 망매는 죽은 누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라고 했을 때는 자매예요. 자매. 그래서 매는 누이 동생의 경우에 매를 쓰고요. 누나의 경우에는 자를 씁니다. 자매. 그 다음에 노래죠. 노래. 그래서 죽은 누이를 떠나보내고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게 지은 사람이 월명사인데요. 직업이 스님입니다. 신라시대 때 스님 혹은 승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향가는 주 향유 계층이 스님 아니면은 화랑이었어요. 자, 이 경우는 창기파랑가, 아까 나눴었던 우리 창기파랑가의 경우에는 이 화랑이고요. 여기서는 스님이
지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환진 해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제왕매관을 놓고 김환진 해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동 해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따지자면 우선순위는 양주동 씨가 1번이고요. 김한진 씨가 2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배예요. 그래서 양주동 해독이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한진 스타일로 다시 또 해독을 한 건데, 양주동의 해독이 이제 점점 넘어가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새 더 유행이 된 최근에, 그러니까 더 뒤죠. 최근 양주동보다는 더 최근인 김한진 해독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향찰이라고 하는, 이 한가는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 수단을 사용했는데요. 이 향찰은 음차와 혼차를 한 겁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이 차자 표기. 이 자가 한자를 말합니다. 한자를 빌린 거죠. 한자를 빌려와서 표기를 했는데 왜 빌려왔어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향찰이라고 하는 한자를 빌려온 표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차자 표기는 향찰 외에도 이두도 있었고요. 구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향가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게 이 향찰이 되겠습니다. 음차는 음을 빌린 경우고요. 훈차는 뜻을 빌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왜 물수 하잖아요. 물수자를 적었을 때 물이라고 읽으면 음차가 되고요. 수라고 읽으면 음차가 되고, 죄송합니다. 수라고 하면 음차가 되고 물이라고 읽으면 훈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기 전에 항상 우리 하는 거 있죠? 전체를 한번 훑어봅니다. 1년 전체 한 단연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 구성이 나눠봤을 때 네, 하나, 둘, 셋, 넷, 네 줄에 마침표가 있죠. 그 다음에 네 줄, 여기 또 마침표가 있고, 여기도 물론 있지만, 네 줄, 네 줄.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위에서 4구째, 8구째, 10구째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4, 4, 2의 형태가 됩니다. 이 2를 낙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한자들이 다 그 당시 기록되어 있는 차자표기, 향찰로 기록을 한 거고요. 이거를 김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중세국어로 옮긴 거죠. 자, 이제 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라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승을 말하죠. 화자가 말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이승이고요. 현재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간.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화자와 누이가 이별을 했으니까 이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음에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나는 했습니다.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간다, 나는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얘기죠. 죽은 사람은 화자의 누이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누이는 간다라는 말도 말조차도 못 다 이루고, 못 다 전하고, 못 다 말하고, 어찌 갑니까? 자, 그래서 1에서 4구까지는 주요 내용이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이 되겠습니다. 애처로움. 자, 그 다음 어느 가잘 했습니다. 가잘은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이랬다. 이른 얼리죠. 어린.
그러니까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간 했습니다. 이에 여기저기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간 잎은 죽은 누이가 되겠죠. 죽은 누이 잎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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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에서 나고 하단가지죠. 하단가지 한 부모에게서 나고 곧 같은 핏줄을 말합니다. 같은 핏줄에서 나고 가는 곳 모다론겨라고 합니다. 가는 곳 모르온저 가는 곳을 한 가지에서 났지만 가는 곳은 죽는 것은 죽는 때는 서로 모르잖아요.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루는 동생이지만 그래서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5구에서 8구까지는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감탄사로 시작하죠. 미타찰에서 미타찰. 자, 미타찰은 저승의 공간이죠. 저승. 앞에서 이승의 공간, 이에는 이승의 공간이었다면 미타찰은 저승이기 때문에 극락세계고요. 그리고 앞에서 현재 공간이었다면 여기서는 미래의 공간이 되겠죠. 미래 공간. 그리고 다시 만날 거죠. 그래서 재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적 의미. 미타찰에서 맛볼라. 여기 좀 자세히 볼게요. 미타찰 맛볼나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만날 나죠. 그래서 말하는 화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것은 맛볼이 만나다는 겁니다. 만나다. 그래서 여기 죽은 누이를 만날 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미타찰에서 죽은 누이를 만날 나. 도를 닦으면 왜? 승려니까 승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요. 도 닦으면서 기드리고다 의지적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하겠습니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의지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학습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태그 빠졌네요. 태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제막매가에서 출제 포인트는요. 첫 번째 비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적어볼게요. 비유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그는요. 공간의 대비. 아까 이에 이쌈에 머뭇거리고 할 때 이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타찰이라고 하는 또 공간이 있었죠. 공간의 대비와 거기에 따른 화자의 태도.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하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 활동으로 갈게요. 자,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식구의 의미와 비유적 표현의 효과를 파악해보자. 자, 우리 선생님이 방금 강조했었던 부분이요. 첫 번째 태그 비유적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바람 그리고 떨어질 잎 하단가지 이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잘 적어볼게요.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누이가 죽은 거죠. 누이의 죽음인데 누이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누이라고 해야 됩니다. 누나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누나라고 하게 되면은 매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누이의
되겠고요. 누이의 요절. 요절은 우리 요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있어서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꺾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인생에 있어서 절반에 해당하는 젊은 나이에 죽은 허리에 해당하는 절반에 죽은 경우에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이의 요절, 일찍 죽은 걸 요절이라고 하죠. 떨어질 입은 죽은 누이를 떨어지다. 하강적 이미지, 죽은 누이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상징하죠. 자, 이 작품에서 비유적 표현의 식구들을 사용한 효과를 파악해보자. 자, 적어볼게요.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여 화자가 누이의 요절에 대해 느끼는 그 큰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일찍 죽었으니까 이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화자의 정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말해보자. 이 작품을 화자의 정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라고 했습니다. 화자의 정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 아까 나눈 대로죠. 1에서 4, 그리고 5에서 8, 그리고 9에서 19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한번 보면요. 1에서 4는 두려움과 애처로움이 누이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한 사람 누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일찍도 죽는구나, 두려움,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이 애처로움이 화자의 정서고요. 1에서 4는. 5에서 8은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너무 작네요. 네. 느끼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에서 10은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제9구의 첫머리에 있는 감탄사 아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자, 아야. 아야는 앞서 전개된 시상을 앞서 8구까지 시상이 쭉 전개됐죠. 이 시상을 이거 또 나왔네요. 너무 큰가요?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이제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다음 이어서 즉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삶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 불교죠.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 우리 앞에서 김현승의 눈물을 할 때는 김현승의 눈물의 하자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그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면 이 월명사는 이제 불교 승려로서 불교를 통해서 어, 종교적 극복 의지를 보이죠. 부분으로 189까지 이어져 오던 비극적 정서를 슬픔의 극복 의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누이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삶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이다. 네,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요. 그다음 189까지 이어져던 비극적 정서, 슬픔이 주된 정서가 슬픔이었죠. 근데 이게 9에서 10에서는 종교적 극복 의지가 주된 내용이죠. 여기는 슬픔이 주된 거였다면 여기서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극복 의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이 아야가요. 자, 3번. 1, 2를 바탕으로 19제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한번 말해보자. 자, 19제 향가의 형식적 특징은 시상을 지금처럼 3단으로 49, 49, 29, 442 포메이션 같죠? 442으로 3단으로 전개하며 특히 낙구, 다른 말로 결구라고도 합니다. 시서결 하잖아요. 처음 중간 끝. 결구의 낙구의 첫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함으로써 자, 이 낙구의 첫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은 제명매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9제 한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요게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3음보죠. 네. 자,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 3음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나중에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시작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를 바탕으로 향가를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향가의 의의를 생각해보자. 자, 향가는 기록이 우리 앞에서 한시도 이렇게 학습활동에 나와 있었죠. 자, 3번처럼 향가도 지금 향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로 볼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연히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 자, 향가는 향절이란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각을 내다. 향절이라는 글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문자다. 예컨대 님은 을 표기하고자 할 때 앞에 글자는 한자의 뜻을 빌려 임금주자로 뒤에 글자는 한 글자의 음을 따서 숨다 은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중 신라에만 있었던 우리식의 글자였다.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 그것대로 쓰는 한편 이를 변용시켜서 향찰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해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뛰어난 지혜를 만나게 된다. 자, 우선 향찰이라고 하는 특수문자를 지어갈래다. 이게 향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향찰의 개념. 그 다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오리지널 적은 음자다. 이것도 향찰의 개념이죠. 자, 주자는 님은의 님이죠. 님은의 님이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님은의 은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는 은으로 읽었고요. 얘는 임금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얘는 군차 한 거고요. 얘는 음차 한 경우죠. 자, 이유를 찾아보고 향가의 의의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우리 문자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당시에 널리 쓰이는 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당시에 널리 쓰이던 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향찰이 우리말을 적기 위해 한자를 그냥 쓴 게 아니라 한자를 변용해서 쓴 독창적 문자였다. 라는 사실은 향가가 신라시대의 우리말의 노래, 즉 한국문학, 한국문학임을 말해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가는 신라시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보여주는 외래 문화를 수용할 때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변용해서 쓴 독창적인 문자를 사용한 향차를 쓴 그런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생략하고 싶은데 모죽질환가인데요. 우리 지금 작품들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학습활동의 작품들을 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또 얘기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자, 모죽질환가 아까 팔구체라 그랬죠. 팔구체. 진짜 8줄로 되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모죽죽지랑 뭐 랑으로 끝나면은 당시에 다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사모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모와 추모의 정을 담은 그런 향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에 울게 하는 시름,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눈 돌릴 사이라도 만나보기 이루리. 만나보고 싶구나. 낭이여, 여기도 낭이여 했죠. 흐리는 마음에 가는 길 가복숭 마을에서 잠잘 밤 있으리. 드고라는 사람이 불렀는데요. 자, 화랑인 죽지랑의 무리를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고가 죽지랑이 죽고 나서 이 죽지랑을 너무나 사모해서 죽지랑한테 그러니까 뭐 동성으로 뭐 이성은 아니고 동성이죠. 동성에 이렇게로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그 리더로서 그 감복을 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모해서
이 모죽지랑가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죽지랑과 함께했던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노래인 거죠. 사실 이 모죽지랑가의 경우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랑이 죽기 전에 지었다는 설이 있고요. 죽지랑이 죽은 후에 지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죽지랑이 죽은 후에 추모의 정을 담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죽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죽고 난 뒤에 죽지랑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복숙 말이 이 두 가지 해석에 따라서 다복숙이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무덤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화자가 죽어야 하지만 이 그리움이 그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어려움, 근심, 요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이 이 어려운 쑥 같지만 현실이 어렵지만 나의 이 그리움 마음, 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멈추지 않겠다. Don't stop 하겠다. 멈추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둬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까 형식을 봤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줄로 형식이 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입구는 역시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요. 시상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죽지랑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감상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상의 정리. 제왕매가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루이 동생입니다. 추모하는 성격의 향가이다. 이 작품은 세련되고 정제된 형식으로 19제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이걸 이르는 세련되고 정제된 형식인 19제 향가를 이르는 표현이 뭐냐면은 사뇌가라고 하는 19제 향가만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당시에 알아두고요. 이른 바람. 아까 우리 다룬 거죠.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하단가지. 자, 요게 우리 첫 번째 태그. 뛰어난 비유죠. 뛰어난 비유를 통해 젊은 나이에 죽은 루이 동생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루이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허무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한다는 그런 효과를 얻고요. 마지막 식구인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에서는 화자의 의지, 개인적인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가에는 4, 8, 19체가 있다. 4구체는 신라의 민요가 정착된 것이고 8구체는 확대된 것이라 19체 향가는 여기다 2구를 더 보탠 것인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시상을 4, 4, 2 세 부분으로 나눈다. 특히 이 세 부분을 나눈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조의 어, 첫 음보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전통도 있지만 이렇게 사사이가 세 부분이죠. 이것처럼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형성이 된 것도 역시 또 전통적으로 그 역사를 찾아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입구의 첫 부분에서는 아야, 아으 등의 감탄사가 사용되는데 이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자, 이 감탄사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탄사의 기능. 자, 화자의 정서 집약. 그 다음에 시적 전환을 한 시적 전환. 자, 이전까지는 그냥 슬픔에 있었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 마지막 그 감탄사 앞에서는 안타까움, 슬픔 요게 주였다면은 그 감탄사 이후에서는 나가 도 닦아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태도가 보이죠. 이래서 시적인 전환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정서한다는 점에서 서정적 구조의 완결성을 구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더 팔구체에서 보여지던 그냥 그런 형태보다는 시적 전환을
그리고 정서가 집약되는 이런 수법으로 대상을 자신의 내면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시적 대상에 대한 그런 정서를 내면에다가 정리한 거죠. 그래서 서정적 구조의 완결성을 구현했다. 형태상으로 봤을 때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탄사는 조선 전기의 시조 종장 천머리나 그 외에도 가사의 낙구, 가사에서도 이를 낙구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사에서의 마지막 줄 있죠. 마지막 줄. 가사의 마지막 줄. 마지막 가사의 마지막 구를 낙구라고 합니다. 이걸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 가사를 나중에 공부할 때 가사의 그 마지막 이 낙구를 가지고 시조의 종장과 그 형태가 같으면은 정격 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 가사 이렇게 나누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 걸 나눌 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여기서 다 기초한다는 거죠. 자, 제명매가 형식과는 창기파란가, 그리고 주제는 산문의 기대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수행평가로 우리가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룰 작품은 동동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학습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명매가 나와주세요. 자, 제명매가 가볼게요. 자, 19째 향가고요. 추모적이다, 애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불교적인 부분이 있죠. 재회, 다시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누이와의 사별을 통해서 자연현상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하상적 이미지, 죽음, 떨어질 입, 죽음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전체 구성을 하고 있고요. 루이의 죽음에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태그가 여기 있네요. 비유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 비유적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자, 나뭇잎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뭇잎이 곧 누이가 되겠죠. 누이의 때이른 죽음, 요절이라고 하죠. 논란과 안타까움, 이 아쉬움이 요절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 떨어질 잎이 됩니다. 떨어진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고요. 이 잎은 곧 죽음을 가리키죠. 떨어질 잎.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한 가지에서 났다는 거죠. 너와 나가. 그래서 누이의 죽음의 하자가 무심할 수 없는 까닭이죠. 왜? 동생이니까. 그래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한 가지는 같은 부모, 떨어질 잎은 죽음, 이른 바람은 요절을 각각 의미하고요. 이 나뭇잎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상황이 누이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효과는요.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여 누이의 요절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에 대비하여 화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있고 미타찰이 있죠. 요 둘이 화자는 종교적으로 극복해서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이고요. 현재 공간이고 이별의 공간입니다. 저승이고요. 미래 공간이고 다시 만난 재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